이방은 사실 한은성이라는 작가는 세계의 꼭지점으로 한은성이라는 작가를 한국미술사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야말로 페인터로서의 한은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판화가로서의 한은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자로서의 한은성. 그러니까 한은성의 작품 세계에는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작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판화가로서의 한은성의 의미는 한국미술사에서 어떠냐면, 물론 그 전까지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전문 판화가들이 있었지만 한은성 선생님이 돌아왔을 때가 마침 우리나라가 판화 붐이 일었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옵세딘세도 판화로 뭔가 오해가 있었던 때에 판화의 오리지널리티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글을 대중화시키는 데 기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은성 선생님이 돌아오신 이제 70년대 후반, 75년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미술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미술 저널리즘이 생길 때였는데, 그때 미술의 수요가 많이 생긴 거예요. 이제 작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오리지널 작품은 너무 비싸고, 그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복제본인 판화 사는 거여서 그 판화 붐이 일었을 때였어요. 바로 그때 한은성 선생님이 이 판화에 대한 오리지널리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판화의 복수화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했던 거죠. 바로 그러한 판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계셨고, 그 교육을 받았던 한은성 선생님의 판화는 에칭부터 시작해서 세리그라피, 부조같이 이렇게 입체감을 드러내는 지판화, 그 다음에 드라이 포인트 등등 실크 스크린까지 선생님의 작품의 판화에 다양한 변주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번 여기 전시장에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욕심 많은 거인이라는 1974년 작품이 사실은 미국에서 제작된 작품인데, 어떤 작품이냐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내에서도 코카콜라 캔은 굉장히 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그려졌습니다. 코카콜라 병이 갖고 있는 특이한 형태라든가 또는 코카콜라의 그 광고 디자인 때문에도 여러 작가들에 의해서 그려졌고, 그 다음에 앤디 워홀이 그리는 코카콜라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매력적인 것 때문에 여러 작가들에 의해서 그려졌는데, 한은성 선생님이 그린 배경은 다른 작가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1973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을 때 선생님이 제일 먼저 만난 게 그 코카콜라 캔이 아스팔트 길에 이렇게 나뒹구는 걸 보셨는데, 그 코카콜라 캔은 사람들이 마시고 아스팔트에다 버리니까 자동차들이 지나가면서 자동차 바퀴가 눌러갖고 완전히 납작해진 상태가 된 코카콜라 캔이었어요. 그때 뭘 보았냐면 선생님은 바로 자기 고국인 서울에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우리는 아직 자동차보다는 우마차가 다니니까 소똥이 굴러다녔다고 그래요. 그 소똥이 굴러다녀야 될 그 자리에 이 코카콜라 캔이 나뒹구는 걸 보고, 소비산업사회에 정말 만발한 소비산업사회, 그리고 거기에서 물자가 풍요롭게 그 소비되고 있는 이런 사회의 어떤 그 자본주의의 시스템 메커니즘, 잉여된 것들이 널브러짐, 이런 것들을 보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한국과 미국의 어떤 다른 정서, 이국적 정서로서 읽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걸 왜 욕심 많은 거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껏 마시고 버릴 수 있는 이런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미국에서 이 소비산업사회의 표상인 코카콜라가 주계의 장막이라고 알려졌던, 그때까지 알려졌던 중공에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해 갖고 핑퐁 외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수출한 게 코카콜라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이제 완전히 세계적인 글로벌 산업으로 소비사회를 이루면서 세계로 확장해 가는 걸 듣고 선생님이 욕심 많은 거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코카콜라 캔을 아주 리얼하게 재현했던 거죠. 그런데 이 작품은 그 작품은 아니고 또 그 이후에 81년에 제작한 작품인데요. 아쿠아틴트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상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고 그냥 물질에
지금 압착된 상태만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셔서 미국에서의 코카콜라 캔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 오셔갖고 한국의 코카콜라 캔을 그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코크 인 코리아, 그래서 한국에서의 한글이 들어간 거죠. 세계적인 버전으로 가면서 그 나라에 갈 때마다 이렇게 한글로 한다든가, 중국에 가서는 이름이 가구 가락이라고 그래갖고 입을 즐겁게 하는 음료라는 이름으로 바뀐다든가 하는 이 다원주의 시대로 넘어오고 하는 이런 시대의 표현의 세계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판화에서 한은성 선생님의 판화에서 최고의 걸작이면서 사실 저는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아까 우리가 받침목이라든가 또는 매듭에서 볼 때 선생님이 앵포르멜이라는 작품에서 시작했던 회화가 무엇이냐라는 본질적인 문제, 그때 회화의 본질적인 문제는 매체로서의 문제였어요. 회화가 뭐냐? 2차원적인 평면이다. 2차원 평면 위에 물감이 덮여 있는 것이다 라는 이 본질 규정, 이게 바로 모더니즘 회화의 본질 규정이었는데, 거기에 대하여 1960년대를 지나면서 미국 미술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바로 물감으로만 덮여져 있는 이 추상미술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회화가 갖고 있는 그리는 문제, 그리고 일루전으로서의 문제가 다시 등장하고, 이 일루전으로서의 문제의 등장을 할 포스터는 뭐라 그러냐면 회화의 리얼리티의 복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화가 진짜 뭐냐, 실제 회화의 실제가 뭐냐, 이번에는 일루전, 환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작품은 바로 그 이전 단계의 모더니즘에서 회화의 본질이 평면이라고 했다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할 포스터가 얘기한 60년대 이후 추상미술 이후에 환영으로서의 형상회화의 문제가 두 가지가 함께 여기에 공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서양미학과 동양미학의 공존이에요. 그게 여기에 지금 보시면 상단에 붉은 라인이 있고 하단에 청색 라인이 있는데, 이때 선생님이 한국에서 대학원 시절에 70년도부터 73년까지 한국 미술계, 전위미술계에 팽배했었던 것이 동양사상이었는데 그중에서 노장사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장사상에서 영향을 받아서 선생님이 동양의 음양론을 이렇게 상화된 라인으로 아래에는 청색을 위에는 적색을 넣고, 이게 바로 우리의 동양의 음양사상이라고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서구적인 미술의 표현, 당시의 동시대의 미술, 이것을 함께 공존을 시켜서 개념적인 것과 지금 이런 회화적인 것,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이 같이 공존하는 굉장히 대입법적인 공간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한은성 선생님이 갖고 있는 어떤 대립적인 어떤 두 개의 개념이라든가 가치를 하나의 화면에서 대입법적으로 놓는 작업을 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여기서 보는 애칭에서의 기법도 최고에 달한 상태, 여기에 동판을 부식시킨 부분이라든가 또는 선으로 그은 자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부식되는 부분도 더 진하게 된 부분과 덜 된 부분의 그라데이션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지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 이 작품의 완성도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초에 묵시 작품이라든가 또는 그 시리즈에서 증발이라든가 하는 작품들을 가지고 한은성 선생님이 한국 현대미술사에 기여하는 부분이 1970, 80년대의 형상미술을 우리가 여태까지 미술사에서 민중미술 계보와 모더니즘 미술 계보라고 두 개로 분리해온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이 작품에 오면 바로 그 이원적 구조가 한 작가에게서 하나의 통합된 양상을 보여준다. 그래서 1970, 80년대라는 한국 사회는 이런 형상에 대한 욕구가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있었다라는 걸 입증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민중이라는 진영만이 민족 논리를 갖고 있었거나 또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더니즘적 작업을 해온 작가의 성과에 의해서 그 시대가 이런 표현을 요구했다라는 걸 보여줘서 민중미술과
더 이상 이 극사실주의 계보라는 이원적인 모더니즘 계보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로 합해지는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미술임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1970, 80년대의 형상미술은 시대적 욕구였다, 시대적 예술 의지였다라고 읽을 수 있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의 에세이에서 보면 미국에 가셔서 맨 처음에 본 곳이 바로 이제 아까 나딘군은 코카콜라 캔이었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보니까 고장난 이 신호등이 있는 걸 보면서 눈먼 신호등이라는 걸 느꼈다고 하고, 그 눈먼 신호등이 이렇게 그 정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시민들이 질서를 지키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걸 보고 두 나라의 문화적인 어떤 격차를 아마 확인하셨던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쩌면 이 신호등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기호나 약속, 제도, 그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과의 관계함, 그런 것들을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밑에 이 한복을 입고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먼저 본 회화에서 봤던 바로 선생님의 제자들인 민중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혁명의 시기에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학생들과 그것을 제도적으로 정지시키거나 또는 하려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 억압, 이런 것들을 같이 중첩시키고 있는 것 같고, 선생님은 이 화면에서 입체적으로 시간이라든가 또는 공간의 깊이감을 작은 화면들을 중첩시키면서 공간의 깊이감을 나타낸다든가 또는 어떤 시간성을 나타내는 걸 여기서 실현하고 있어서 아까 회화에서도 얘기했던 미장합임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구상미술에서 보여주는 1점 투시 원근법적인 그런 구상미술로 돌아가고 있지 않고 현대미술의 성과 위에서 형상미술을 새롭게 전개하고 있는 걸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선생님의 최만년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질로그와 꽃 연작인데, 디질로그라는 말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성한 글로, 사실은 최근에 이효령 장관이 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책 이름을 디질로그라는 책을 내셨죠. 근데 사실은 한은성 선생님이 먼저 이 글을 쓰셨다고 그래요. 그 이효령 장관님이 쓰신 글을 빌려온 게 아니라 선생님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합성된 시대를 사시면서 그 시대의 간격을 읽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디질로그는 이름을 디질로그로 하였지만 이 선생님의 초기부터 있었던 소비 산업사회, 그 다음에 광고 이미지와 미디어가 지배하는 사회가 갖고 있는 이중성, 이것을 아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옛날에 영국의 귀족들이 하듯이 배낭 메고 정말 낯선 곳에 가서 우리가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생활을 같이 하면서 낯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생활하고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일정 액수를 지불하면 그야말로 크루즈を타거나 또는 비행기 타고 집단으로 가서 거기서 가이드가 안내하는 데로 쫓아서 가서 이런 명소들을 불과 명소 앞에 한 5분 정도 섰다가 통과 의뢰로 몇 개를 보고 왔다라는 걸로 우리가 관광의 최종 과정을 마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일은 관광 기념사진을 찍다가 보면 실제로 자기가 관광 간 곳에 구경도 못하고 오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추억이나 역사가 담겨 있는 것들을 제대로 온전히 느끼지도 못하고 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학자인 존 어리가 관광의 시선이라는 글을 썼는데, 바로 이 관광의 시선은 우리 후기 산업사회에서 대표적인 산업이 관광산업인데,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이라든가 그 문화유산들이 갖고 있는 그 현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장소에 대한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관광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관광객들한테 최대의 편의와 그 관광객들의 욕망에 맞춰갖고 많은 것들을 합성해서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여기에 합성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불과 5분이나 10분 사이에 보고 지나가고 기념사진만 촬영하고 이런 허구성, 이것을 갖다 이미 1962년에 다니엘 부어스틴이 비판을 했어요. 광고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의 사회가 갖고 있는 가짜 사건을 만들어내는 사건,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짜 사건을 마치 내 삶의 진짜처럼 체험하는 이런 허구성을 폭로했는데, 바로 한은서 선생님은 이것을 회화작품으로 보여주신 거죠. 특히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우린 영상으로 세계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적나라한 경우가, 기념사진 찍고 지나가는 이 작품의 경우, 이 앞에 이 핑크빛 스커프의 여인은 한은성 선생님의 사모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김종학 선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만 촬영하고 이제 곧 지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러한 어떤 고적에 대한 운치라든가 그런 건 없고, 이 밑에도 햇빛이 조명이 비치듯이 비치는 새로운 어떤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들을 봐도 이게 적나라하게 비판적으로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거죠. 앞에는 아치형으로 된 오래된 건물 같은데 뒤에 보면 무대장치 같이 만들어놔서 바로 우리가 오늘날 여행하고 있는 관광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런 사회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고발한 걸 작가의 직관력으로 그것도 형상화했다는 것이 한은서 선생님의 정말 그 남다른 탁월한 어떤 예리한 비판적 사유와 그다음에 그것을 형상화해낼 수 있는 조형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역사성이 완전히 날아가고 장소성의 상실이라고 얘기했던 그 작품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겠죠. 여기에서는 어디에서도 이 건물이 오래된 시간을 갖고 있는, 시간과 사람들의 기억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막 만들어낸 가설 무대 같은 분위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저 가설 무대 앞에 저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게 후기 산업사회가 갖고 있는 그야말로 시뮬라크르의 세계,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냥 그 브랜드 때문에 현혹당해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작가가 체험한 현실의 문제를, 그 허구성을 폭로하는 그런 리얼리스트의 한은성 선생님의 세계가 있다면, 아까 우리가 매듭이라든가 또는 외출 시리즈, 여기에서도 보면 모더니즘적인 것과 현실 비판적인 게 공존한다든가는 이원적인 게 계속 와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말년에 오셔서, 그리고 맨 처음에 내가 얘기할 때 선생님이 석사 논문에서부터 이미 인간 존엄, 인간 중심의 사유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실존주의가,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는 걸 존중하면서 예술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주체적인 정체성, 그걸 확보할 수 있다고 신뢰해왔던, 그래서 인간 중심적 사유가 선생님이 말년에 와서 이제 완전히 또 다른 차원으로 변화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평면으로서의 개념 미술과 일루전으로서의 미술이 이원적인 것이 동시에 공존한다든가, 여기에서도 진짜와 가짜가 공존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이었다면, 이 작품에 오면 이제 대상과 인간과 나에 대해서 존재하는 타자의 관계가 하나의 교감 현상과 그 다음에 합일의 상태, 교체의 현상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작품의 경우는 여기에 있는 꽃이 감상의 대상으로서의 꽃이나 내가 바라본 꽃이 아니라 이 꽃에 그 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약간 뭉개져 있는 것 같은 꽃의 살이 느껴지고, 그 살이 나를 부르는, 내 시선을 끌어당기는, 그래서 이것이 주체인지 내가 주체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이런 교체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꽃이 너무나 동물적인 그런 육질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우리한테 약간 낯설고 좀 괴기스럽고 좀 무서운 듯한 느낌까지 심지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최근에 그 미술 전문 용어로 언캐니하다, 낯설고 괴이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까지 지금 자아내는 데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면 이제
작가인 본인과 그 다음에 대상인 저 꽃 사이에 하나의 합일이 이루어지고 그 합일이 이루어진 걸 관객도 그대로 느껴서 관객이 저 꽃이 형상이 아니라 하나의 일루전이 아니라 물질로서 저것이 살아있는 살로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생동감을 우리한테 그대로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마침내 선생님이 아까 우리가 그 매듭이 있는 작품 중에 푸른 선이 오른쪽 아래에 있고 왼쪽 위로 붉은색이 있는, 그래서 여기서 동양의 음양 사상이 들어와 있고 매듭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입체적으로 일루전으로 그려졌던 그림이 있었는데 그 작품이 그런 동서양 그 다음에 또 개념적인 것들 보이는 현상 이런 것들이 공존했다면 이 작품에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없어지고 그야말로 나와 저 물상 간의 하나의 합의를 이룬 그 자체로서, 그리고 여기서 교환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저 대상과 내가 저 대상인지 난지 모르는 상태까지 합의를 이룬 상태를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키아즘이라고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키아즘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포도주와 빵을 내놓고 너희가 먹는 빵은 나의 살이요 너희가 마시는 저 붉은 포도주는 나의 피다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그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일반적인 식사로서의 빵이나 포도주가 아니라 정말 선생님과 교감하고 있는 이 상태를 몸으로 느끼고 그것을 서로 어떤 반전의 효과를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지금 이 작품은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멜로풍티가 키아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미 한은성 선생님은 그 키아즘의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고 지금 여기 전북도립미술관에 기증된 작품은 한은성이라는 작가의 초기의 앵퍼루멜이라는 대학원 시절에 작품 형성기에서부터 말년에 이제 완벽하게 물과 일려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된 상태, 여기까지 이르는 어떤 그 도정을 그대로 이 전시는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이 기증 작품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